말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2월 1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박영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아 같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 네, 방금 나온 판결이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장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씨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이 되고 그 행동은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내란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한편 오늘 국방부 헌법존중정부혁신 테스크포스는 123 불법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이 중에 48명에 대해서 징계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원 총 180여 명을 식별을 했고 파악된 이들 가운데 114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수사가 진행이 되며 48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75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 TF에서 수사 의뢰된 대상자들은 박종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 수사본부에서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댓글창에는 이미 대한민국은 내란 장려국이다. 내란에 가담해도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형을 절반 이상 깎아준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채팅창이나 이런 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겠죠 지금. 저 같으면은 징역 100년 때리죠. 김민아 판사 해야 됩니다. 네, 700년 때려. 700년. 700년 가능해요? 네, 700년 때리죠. 무기징역 아니에요? 700년 정도 때려가지고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저 같으면 그럴 텐데 이제 사법부는 저거 아니니까. 근데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량이 야 이게 뭐냐 15년 구형했는데 15년 구형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1500년 정도 구형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15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7년밖에 안 주냐 그 기분이 들죠. 저도 그런 기분이 들고. 근데 이런 것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는가 하면 좋은 것도 있는 겁니다.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일단 이 판결에서 뭐 요즘 뭐 판결 대부분 그런데 명확하게 윤석열과 김영현 등의 일당들이 한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이다. 이건 뭐 더 의심할 여지 없이 내란이다. 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왜 그러면 내란에 가담했는데도 15년을 구형했는데 7년밖에 안 주냐. 예. 아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잖아요. 이상민의 혐의가.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뭐 다른 재판부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사법부가 하고 있는 판결을 하나로 요약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김영현처럼 그 이전부터 아주 긴밀하게 윤석열하고 이게 뭐 이걸 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거 한번 혼을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내란 행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들을 쭉 해왔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건 형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김영현에 대해서는 형량이 크게 이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민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 지금까지 특검이 수사를 해갖고 이제 갖고 온 증거를 볼 때 당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내란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은 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는 계엄 당일이 아닌 그 이전에 사실 같이 모의하고 준비했는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란 이제 중요임무 종사한 거는 맞는데 그 종사한 것에도 쉽게 얘기하면은 단계가 있다 이거죠. 급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지만 이상민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일에 한정된 거여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권남용이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 같으면 직권남용 뭐 한 200년 주죠. 네, 댓글창에도 김민아 종신판사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직권남용은 200년 줍니다. 200년 줘. 아까 700년에 200년 더해가지고 900년. 안정원 상황님이 오직 정의는 김민아 월드에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100년, 합쳐서 1000년, 징역 1000년에 처한다. 근데 이 직권남용은 지금 왜 무죄로 판단한 거냐면 직권이 남용했다고 보려면 이 장관으로서의 이제 직권을 그러니까는 행사를 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단전단수를 해야 돼라고 얘기한 것에 그쳤다 이게. 실제로 이게 지시가 되려면은 소방청장이 이거 이행하고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행을 안 해가지고 이분이 이행을 안 해가지고 실제로 말을 한 것 외에 실제적인 이제 이 직권의 어떤 그러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가 네. 않았다. 직권을 이제 행사한 거에 대한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한 거 가지고 이제 직권남용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 판단이에요. 저 같으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년 줍니다. 네. 아무튼 합쳐서 1000년. 이 판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증거인멸 이런 건 일부 이제 인정이 돼서 그거 이제 들어가서 다 합쳐가지고 7년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형량에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란을 평가하는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윤 어게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란인지 아닌지를 한번 두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내란이 아니다라든지 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일관된 재판부의 판단들이거든요. 내란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내란임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게 모아 가지고 윤석열한테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판결에도 우리가 이제 좋은 점은 있다 분명히. 되게 슬픔이가 이렇게 좋은 점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캐릭터 붕괴인가요? 아유 어떻게 삽니까? 내가 징역 1000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난 여기서 계속 그러면 난 징역 1000년 줄 거야 그 얘기만 하면은 이 방송이 어떻게 됩니까? 평론가가 설명도 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지. 네. 화만 내는 방송입니까? 얘가 시사인의 뭐야 지금 코너 뭐요? 뉴스 아직도 코너 이름 모르시면 어떡해요? 김은지의 뉴스인이 아니고 김은지의 분노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뉴스인이기 때문에 설명 네네. 좀 해줘야죠. 오늘 같은 날은 또 같이 분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야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 1000년은 줘야지. 1000년의 사랑만 있고 1000년의 징역은 없냐? 네? 왜 박완규가 판사를 했어야 된다. 아니면 박완규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10년이 들면서. 와도 자, 박완규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 난 너에게 누르시기 유죄를 바라고요. 선고하겠어. 자, 우리 김이나 평론가는 2부에서 좀 더 이야기 이어갈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여야 대표 오찬, 장동혁 불참에 네. 무산. 갑자기 취소됐죠? 네, 어제 이 대통령으로부터 오찬 제안을 받고 승낙을 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찬 2시간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재고 요청을 받고 논의 끝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제 도입법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된 것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또 최근 2차 특검 후보 추천과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 등의 여당 내 갈등 상황도 언급을 했고요.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에 청와대는 예정됐던 오찬 회동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게 무슨 결례냐 라면서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임금님계 캔디님이 헌정사상 최초의 청와대 오찬 노쇼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보세요? 이렇게 할 거면은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처음부터 안 한다고 이제 했어야 되는 거를 이제 와서 그들 입장에서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것에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니까는 사실 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일방 처리한 거 뭐 이런 거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애초에 사실 이 오찬에 응한다고 한 거는 그런 국회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뭐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 어떻든 간에 정치적 맥락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청와대와의 오찬 자리에 가서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하는 모습 그리고 국익을 논하는 모습 이걸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예. 이거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했을 거고 처음에 응할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뭐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엉켜 있고 대단히 이제 불명확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 지금 윤어게인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 윤어게인이랑 같이 가자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예. 윤석열 전륜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어느 뭐 같은 자리에서 한 말이에요. 전륜을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되는 것처럼 윤어게인하고 이제는 상종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하지만 그 윤석열과 결혼하는 거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갈등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지금 이 국회 상황이 어떻든 간에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도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 판단을 했으면은
원내 상황이 어떻든 지금 뭐 여당 상황이 어떻든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팔랑귀가 된 거죠. 최고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오찬 회동의 본질이 뭐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봤을 때 본질은 이게 대통령이 사실 최근에 여당하고 좀 뭔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 상황이 됐으니까 그게 무슨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그랬고 합당 관련해서도 그랬고 뭐 전준철 변호사 이 얘기도 그랬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이 장도혁 대표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예. 그러면 누가 누구랑 한 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랑 한 편인 거잖아요. 한 편이고 상대편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장도혁 대표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도혁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한 편이야. 예.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장도혁은 거기 가서 장도혁 대표는 들러리 서는 것밖에 더 되냐? 당신 거기 들러리나 서려고 지금 대표하는 것이냐? 그리고 뭐 이런 논리가 퍼지기 시작한 윤호개인도 이제 이상하다고 얘기하겠죠. 장도혁은 이재명에게 당한 것이냐? 당한 것이다. 이재명 들러리 서는 사람이냐?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선긋 짜고 얘기하는 것이냐? 선긋 짜고 얘기 안 했는데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되는 그 판단을 하지 말고 민생이고 뭐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 일단은 가지 말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런가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의 장도혁 대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안정적인 상태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당내 장악력이나 이런 거를 키워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뭐 징계 국면 이런 게 다 마찬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장동혁의 국민의힘 접수 전략 아닙니까 다 이게. 접수 전략. 그렇죠. 장동혁 당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배현진을 날리면 공천권을 서울 공천권을 우리가 다 갖게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파벌내에서의 어떤 지위를 공고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유권자들이 볼 때 국민의힘과 장도혁 지도부는 어떤 지도부입니까? 민생에도 관심이 없고 국익에도 관심이 없고 더 이상 나라 뭐 이전에도 좀 그랬지만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계속 그랬지만 더 이상 나라의 어떤 책임을 맡아서는 안 되는 세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렇게 가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길로 갔다. 김민하 공화국으로 난민 신청하면 받아주실 건가요? 난민 신청이요? 받아준 다음 징역 1000년을 때리겠습니다. 징역 1000년을. 그 나라 사법 체계는 1000년형이 있나 보죠? 사실 한국에는 없거든요. 김민하 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김민하로부터 나온다. 네, 그럼 1000년형 하는 것으로 하고 난민으로 받겠다. 네, 받은 다음에 1000년.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재판소원법 반대하는 대법원. 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대법관 증언법과 재판소원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사심제로 사법권을 법원에 맡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서 국민들의 권리 구제보다는 희망 고문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으로 입법을 막을 방법이 안 보인다는 기자 질문에 아직 최종 종결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혹은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내용인데요. 작년 12월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재판소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뭐 재판소원 자체가 재판소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명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기존의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어디가 이제 그 최고법원이냐 이걸 놓고 이제 힘겨루기를 하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세력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정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한정위원이 나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원 판단을 해도 대법원이 우리가 최고재판소인데 우리가 최고 법원 기구인데 이거를 뭐 헌법재판소가 우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인정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거를 어떤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법원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거 헌법상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최고법원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우리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강한 것 같은데. 약간의 권력 다툼인가요? 그럼 이거? 그냥 뭐
지위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경쟁이 계속 있죠, 항상. 시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의자 크기가 왜 그러냐는 것도 있잖아요. 아. 대법관들은 왕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을 임명한 적이 없는데. 좀 크긴 크네요. 우리 의자 제작진이 크기 보세요. 띄워줍니다. 예. 또 머리보다 높은 왕좌에 앉아 있잖아요. 왕좌에 앉아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 사람들은 헌법재판관들은 저런 의자가 없거든요. 아. 네, 저런 의자가 없어요. 네, 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의자도 커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 기관 간의 어떤 그 경쟁 심리 갈등 뭐 이런 거는 네. 그런 건 차치하고 그런 건 뭐 늘 있는 거니까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실행했을 때 모든 제도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실행하면 어쨌든 혼돈이 뭐 생기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우려할 만한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재판소원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제가 꼼꼼하게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은 제한적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민기본권 침해 사안, 즉 헌법에 따른 어떤 판단을 요하는 사안, 그리고 재판의 절차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있는 사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게 일부 언론에서 이제 좀 프레임성으로 얘기하는 사심제처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이 제한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한적으로 열어주더라도 최대한 이틀에 내가 나한테 이제 대법원에서 나에게 불리한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하면 최대한 이거를 국민 기본권의 문제로 막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다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최대한 비싼 가격에 김현장 이런 사람들한테 내 사건을 한번 국민 기본권의 문제로 최대한 어떻게 포장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뚫어주세요. 이런 게 초반에 막 있을 거거든요.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이게 잡히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 하나만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은 뭐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안의 근거에 따라서 법의 형태에 따라서 뭐 각하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국민기본권 관련된 거 아닌데 이건 절차에 관한 거 아닌데 문제 없는데 각하야. 근데 그 각하를 하기 위한 검토도 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근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 제도 초기에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제 이 재판소를 막 신청을 해버리면 그게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러면 힘들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헌법소원 내는 것도 각하 사안인데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이 어려워서 각하를 하는 게 길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 다른 이제 중요 사안들 판단하다가 이게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다 고려해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이제 법안대로 했을 경우에 요것을 딱 이 초기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어서 법안에 요 헌법재판소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점검을 해봐야죠.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뭐 대법원만이 최고법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제도의 어떤 논의의 맥락이 내는 거에서 맞지 않는 어떤 태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대법 전두환 회고록으로 5.18 왜곡했다. 네, 오늘 나온 판결입니다. 네,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인데요. 앞서 1, 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 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 조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회고록 중에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됩니다. 네,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5.18 민주화 운동 이 비극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독재자고 아무리 이제 양심이 없는 사람이어도 자기가 어쨌든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역사의 어떤 이러한 맺힌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정당성을 더 강화하는 형태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 남기고 떠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소위 말하는 뭐 극우 세력이나 이런 데서 계속 또 음모론을 재생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헌법 전문에 이제 5.18 관련한 그러한 정신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온 건데, 근데 이제 뭐 개헌이 사실 뭐 이번에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만 갈 길이 먼 거고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러면은 우린 이 사안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법원이든 수사기관이든 어떤 국회든 이런 데서
아이 꼭 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지 않더라도 5.18과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사실관계는 우리가 확실히 확인한 채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 담론이 가는 거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이 미비한 점들을 모두 늘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계속해서 마련해주는 역할을 지금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측면의 판결이고, 물론 이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극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망령된 주장을 하지 말자 뭐 이러겠습니까? 더 하겠죠. 그러나 그건 어쨌든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러한 방어력이랄까요? 그런 네. 것들이 강해지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티나님이 나도 김민아 공화국으로 잠시 이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서승아님은 김민아 팬입니다. 좋아요 완전 눌렀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김민아 공화국 팬이거나 김민아 총재인가요? 총통을 응원하시는 분. 총수는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시죠. 그 사람은 다른 데에 있고 총재는 네. 옛날에 있고. 예, 우리 김민아 총통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오늘 특별하게 김민아 필리버스터 저희 준비했습니다. 2부까지 김민아 평론가 계속 나오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민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